평범한 아침처럼 보였던 그날, 하지만 불과 몇 분 만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바로 그들의 집에서였습니다. 모든 것은 끊어진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 침묵이 흘렀습니다. 2014년 3월 16일 펜실베이니아주 벅스 카운티에서 한 어린 소녀가 필사적으로 911에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전화선 반대편에서는 비명, 발소리, 그리고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는 그해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 즉 친척에 의해 자행된 연방정부 가족 학살 사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평소에는 평화로웠던 펜실베이니아주 벅스 카운티와 뉴저지주 트렌턴 두 곳이 갑자기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폭풍의 진원지는 트렌턴에서 조용히 살던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온화한 성격의 26세 안드레 고든 주니어였습니다. 몇 시간 만에 그 남자가 3명의 사망자와 1명의 중상을 입히고 두 아이가 자신의 집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목격하게 된 연쇄범죄의 용의자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형사사건 그 이상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보여주는 거울이자 억압된 심리적 고통의 침묵에 대한 경고이며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모든 발걸음에는 피가 흐르고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2024년 3월 16일 아침, 뉴저지주 트렌턴 지역에서 일련의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6세의 안드레 고든 주니어는 트렌턴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차량을 탈취하여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계획의 첫 단계였습니다. 차량을 탈취한 후 고든은 뉴저지를 빠르게 빠져나와 펜실베이니아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이 살고 있는 폴스 타운십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경 고든은 가족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군 경력이 있는 계모 캐런, 머피 고든 52세과 이복 여동생 캐라 고든 13세 중학교 2학년이 있었습니다. 고든이 갑자기 긴장된 표정으로 나타났을 때 집에 있던 두 사람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감지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들은 즉시 911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통화 중 교환원은 두 여성의 끊임없는 도움 요청과 집안의 소란스러운 소음을 녹음했습니다. 통화는 중단되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고든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레비타운의 다른 장소 전 여자친구이자 두 어린 자녀의 어머니인 25, 새 테일러 데니얼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고든이 문 앞에 나타나자 테일러는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총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마지막 경고를 한 후 침묵했습니다. 집 안에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서둘러 걸어가는 발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이때 고든은 테일러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집 안에서는 테일러의 어머니 낸시, 데니얼도 손주들을 보호하려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든과 테일러의 두 어린 자녀는 신체적으로 안전했지만 집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했습니다. 사건 후 고든은 현장을 떠나 모리스빌의 다른 주택가로 갔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또 다른 차량을 납치하고 트렌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여정으로 인해 두 주 당국은 수색 및 상황 통제를 위해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불과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연루된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생명과 심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범행은 연속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었고 고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대중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으며 범행 동기와 이전 경고 신호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폴스 타운십의 집 안에서 처음으로
조난 신호를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험에 직면한 카렌 메어피 고든 부인과 딸 캐라는 즉시 911에 신고했습니다. 교환원은 혼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긴장감 넘치는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 소리, 다급한 발소리, 문 닫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무시무시한 소리까지. 전화가 끊기자마자 교환원은 즉시 지역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전화 신호를 통해 확인된 주소로 신속 대응팀이 파견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 밖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당국은 신속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2명의 희생자, 카렌과 케라였으며 심각한 외상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으로 가득 차 있어 방금 전에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구조대의 사기는 분명히 저하되었습니다.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일어난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1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테일러 데니얼이 거주하는 레비타운의 한 주소에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테일러가 경고를 외치자마자 통화 내용이 끊겼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테일러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2 어린아이가 침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테일러의 어머니 낸시 데니얼은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앙들의 고든 주니어와의 관계를 통해 2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신속하게 파악했습니다. 즉시 대규모 수색 작전이 시작되어 대응 단계에서 수사 및 체포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2 범죄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법의학팀과 수사관들은 철저하고 긴급한 범죄 현장 검시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폴스타운십 자택의 경우 거실과 복도, 주변의 몇 가지 사소한 손상을 제외하고는 내부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2 희생자, 카렌 머피 고든과 캣라는 서로 가까이에서 발견되었으며 몸싸움이나 저항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신의 위치와 상태를 바탕으로 2 사람 모두 반응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공격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번째 사건 현장인 레비타운에 있는 테일러 데니얼의 자택에서는 긴장감과 무거움이 감돌았습니다. 테일러는 안방에 누워있는 반면 어머니 낸시 데니얼은 뒷문 근처에 누워 있었으며 당국이 도착했을 때 부상을 입었지만 의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2 아이는 무사히 발견되었지만 심리적 고통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동네 보안 카메라 영상, 응급 콜센터 자료, 그리고 생존자들의 초기 진술을 포함한 기술적 증거가 신속하게 수집되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주요 용의자인 앙드레 고든 주니어에 대한 의심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수사 기간은 짧은 시간 안에 발생했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일련의 사건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벅스 카운티에서 엿따라 발생한 2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자마자 펜실베이니아와 뉴저지 주 담당 부서들은 즉시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조했습니다. 2 사건을 발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생존 목격자들의 초기 진술, 휴대전화 데이터, 보안 카메라, 개인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한 명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안드레 고든 주니어였습니다. 고든은 3명의 사망자 모두와 직접 접촉했기 때문에 용의자 신원 확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무작위 공격이 아니라 명확하게 선택된 표적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범행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2 사람의 가족 관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장소에 동시에 접근한 점,
그리고 범행 수행 방식 등은 이 사건이 연속적이고 계획된 일련의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벅스 카운티 보안관과 응급 구조대는 안드레 고든 주니어에 대한 주 차원의 체포영장을 즉시 발부하고 그의 신원과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실내에 머물고 문을 닫아두며 고든을 목격하면 신고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인근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봉쇄되었습니다. 당국은 교통 카메라와 목격자 진술을 검토한 결과 고든이 모리스빌에서 발생한 마지막 범죄 현장을 떠나 자신이 살던 트렌턴 지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뉴저지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검문소가 설치되었고 연방군이 수색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특수수사팀은 고든의 개인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든이 가정 내 갈등, 특히 친척 간의 사소한 싸움 이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범죄 기록은 없었지만 기록에 따르면 심각한 가정 내 갈등으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든과 전 여자친구 테일러 데니얼의 관계 또한 특히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인 갈등을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두 번째 사건 현장에 유일한 생존자인 낸시 데니얼에게 접근했습니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든이 침입한 시점, 테일러의 마지막 말, 집 안아이들의 위치, 그리고 용의자의 행동까지 사건을 자세히 묘사할 만큼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술들은 고든이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초기 평가를 뒷받침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팀은 휴대전화, 소셜미디어 계정, 차량 위치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고든의 휴대전화가 트렌턴 주택가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감지된 것입니다. 경찰은 기지국 데이터와 대조하여 용의자의 은신처 방향을 좁혔습니다. 3월 16일 오후 특수팀과 트렌턴 경찰이 용의자 현장인 도심 인근 아파트 단지로 출동했습니다. 첩보에 따르면 고든은 지인이나 룸메이트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인질로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상팀이 배치되었고 필요한 경우 전술적 대응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3시간 넘게 봉쇄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내부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특수팀은 감시 로봇과 비살상 장비를 동원하여 아파트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파트에 진입했을 때 고든은 성인 1명과 어린이 1명과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한 상태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고든이 체포 당시 의식이 없었고 비무장 상태였으며 매우 지쳐 보였다는 것입니다. 고든은 건강검진을 받은 후 즉시 벅스 카운티 경찰서로 이송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초기 신문에서 용의자는 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짧은 질문에만 답변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고든의 휴대전화, 옷까지 그리고 기타 물품들을 압수했습니다. 고든의 체포 소식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들은 안도감을 표했지만 동시에 슬픔과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들, 특히 생사의 기로에 선 케라 소녀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케라는 용감하게 교회에 911에 신고했습니다. 아동 권리 보호, 가정폭력 예방, 여성 지원 단체들은 이 비극 이후 예방 및 심리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목격자 진술, 카메라 영상, 긴급 통화 기록, 법의학 보고서, 현장 감식 결과 등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수년간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가정사건 중 하나라고 단언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구현을 위해 모든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용의자가 구금되어 더 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재판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되어 몇 달 후 예정된 형사 재판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범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 과정일 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기관 간의 협력이기도 합니다. 지역 사회를 뒤흔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14개월 만인 2025년 5월 28일, 사건의 중심에 선 피고인 앤드레 고든 주니어는 펜실베이니아주 벅스 카운티 법원에 공식 출두했습니다. 더 이상 도주할 길이 없던 고든은 예상치 못하게 계모, 이복 누이, 그리고 전 여자친구 등 3명의 피해자에 대한 1급 살인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은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이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겨냥한 일련의 계획된 행동이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사 제니퍼 쇼는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자택에서 발생한 표적 수색 작전이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년간의 수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도움 요청이 담긴 911 신고 전화와 CCTV 영상을 생존자 증언, 현장 감식 결과까지 모두 제시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피고인의 유죄를 명확하고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레이먼드 매큐 판사가 주재한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청취한 후 3건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더해 불법 침입, 차량 납치, 폭행, 협박 등의 추가 혐의로 징역 156년에서 313년을 선고했습니다. 매큐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상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코 아물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 유가족 대표가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선에 대한 믿음도 잃었습니다. 라고 케라의 한 유족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자신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일부로 평결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고든의 유죄 인정은 또한 재판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증인들, 특히 2 자녀가 더 고통스러운 기억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지역사회는 이 평결이 가혹하고 공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슬픈 한 장을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정의는 항상 존재하며 피해자 가족들은 진실과 법의 엄격함을 통해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3월 어느 날 아침 단 몇 시간 만에 3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어머니, 10대 소녀, 그리고 젊은 여성까지 모두 가해자와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한편 무고한 2 아이는 눈앞에서 어머니를 잃었고 한때 끈끈했던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앙드레 고든 주니어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심리적 균열, 즉 제대로 인식되고 해결되지 않은 가족 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각 개인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일깨워 줍니다. 이 비극을 목격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은 가족 구성원이나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비정상적인 징후가 발견되면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시기적절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것은 상실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깨진 관계를 치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경고신호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위험 신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정의의 어두운 구석을 더 깊이 파헤쳐 보세요.